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산불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용 국립경북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산림청에서 국가 위기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심각 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봄철 매우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심각이면은 지금 3단계 가장 높은 수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 단계는 산림청의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근데 이게 경북 지역에만 발령이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 발령을 한 것은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는 강원도 지역은 아직 눈이 쌓여 있어서 예. 산불의 위험성이 높진 않은데요. 그 외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지금 현재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령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디서 나고 있는지 혹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산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산청 산불도 아직 이제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진화율이 약 70% 수준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이요. 네. 예.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지금 1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9건이 아직 꺼지지 않고 진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3단계가 지금 또 발령이 된 상태여서요. 진화 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는 뭐 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예. 산불의 피해 면적에 따라서 산불 대응 단계를 또 나누고 있거든요. 예. 현재 경북 의성 산불이 100헥타르 이상 산불이 확대가 돼서 산불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3단계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산불 지휘자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군수 분들, 그러니까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지휘를 하던 것이 이제 도 단위, 도지사 이제 도지사가 이제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산청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울주도 그렇고요. 경북 지역 산악지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메마르고 건조한 상황입니까? 며칠 전에 이제 눈이 내렸었죠. 예. 대부분 강원도 산간 지역, 경북 산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북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은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진화 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일어났던 산청 산불도 아직 다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소방 인력이라든지 진화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일단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고 작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진화 자원의 배분이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 의성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산청 지역의 대부분의 헬기들이 좀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의 임차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을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의 특성상 침엽 수림이 대부분이라서 불을 한번 끄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구조인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 소나무나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침엽수에 송진과 같은 정유물질이 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성 성분이기 때문에 네. 불이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고요. 또 열 에너지량이 높기 때문에 강한 화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침엽수에서 이제 수관화라는 그런 산불 유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즉 공중에 달려 있는 잎과 가지가 불에 타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관화가 일어나면 지면 바람보다 훨씬 강한 공중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또 빨라질 수가 있고 또 불씨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또 다른 산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어제부터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이라든지 아니면 산불 대응 3단계로 상향된 경북 의성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주불은 좀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밤이 되면 헬기가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몰 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전국 곳곳에 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 역량이 좀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예. 일몰 전에 진화가 될지 사실 뭐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올 초인가요? 이 LA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이제 민가를 덮쳐서 진짜 수많은 이재민이 난 것을 저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산불도 그렇게 민가라든지 주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뭐 산불로 인한 민가 피해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빨리 확산을 하거든요. 네. 그 산불이 강하면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다가왔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대피를 하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좀 대피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하겠고요. 미리 대피를 할 때 여력이 되신다면 대피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문과 창문을 좀 닫으시고 예. 주변에 물을 좀 뿌릴 수 있으면 뿌려놓고서 대피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뭐 집을 좀 보호하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국가 위기 경보 심각이 발령됐기 때문에 입산도 금지되고 있고 주변 민가들은 좀 대피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물을 좀 뿌려놓는 그런 대응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좀 할 일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산불 주의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까? 5월인가요? 아니면 네, 산불 조심 기간은 뭐 5월 15일까지인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봄철에 매우 건조한 시기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요. 산불 위험성이 계속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그러면 굉장히 산불에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건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3월이기 때문에 농사가 시작하는 준비 단계이고 네. 또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행위들을 좀 가급적 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불을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봄철은 사실 예기치 못하게 돌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급적 이제 쓰레기 태우기나 이런 것들 행위를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주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근처에 있는 민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종합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야 정치권의 경랑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굵직굵직한 선고들이 많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이뤄질지 또 관심이죠.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매번 토요일마다 이제 두 분 모시고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 나오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매번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제 확실하게 다음 주에는 나옵니까? 이것도 모르죠. 이것도 4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늦어지는 것을 보면 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왔고 예. 탄핵 심판 사건도 검사 사면과 감사원장 사건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건을 같이 선고할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하셨는데 월요일 날 일단 한덕수 사건만 나오는 예. 것이죠. 그 말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것을 결과적으로 평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문을 보면은 어느 예.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절차에 대한 문제, 네.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을 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게 있는데 예. 그 사건은
이번에 월요일 날 같이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국무총리 측에서 변호인들이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이것이 각하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저는 결론적으로 각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각하 결정이 나온다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몇 가지 쟁점들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건은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절차 부분이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들,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철회된 것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정이 그 결정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빠르면 대통령 사건도 예. 본안 판단까지 들어간다면 다음 주말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있고 대통령 선고도 좀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거다. 그래서 예. 사법 슈퍼 위크다. 이제 이런 신조어까지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사실은 제일 관심사인데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당위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21일 아니면 28일에는 선고가 될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21일은 이미 넘어갔고 이제 이번 주만 남았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만.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도 나오지 않는다면 4월로 넘어가는 건데요. 예. 그러면 굉장히 촉박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종료되기도 하고요.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헌재로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사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여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예. 하나하나 법적으로 제대로 마감하지 않으면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부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근거. 왜냐하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조문을 7개 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제 산불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상황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산청 산불 어제 발생한 산청 산불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을 했고 또 2명이 고립돼 있다는 소식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 12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성 쪽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해서 국가 경고 아주 심각 단계로 격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 주변으로 입산하지 마시고 또 민가 쪽에 계신 분들은 대피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도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심리 과정에서 이렇게 KTX 같은 급행선으로 전속시키를 거부하면서 급하다고 하던 헌법재판소가 막상 변론을 종결한다 결정의 선고는 무려 24일이나 지나도 계속 완행 열차처럼 본인들이 나가는 아예 멈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분위기를 지켜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이고 절차적 한결이 많은 불법 탄핵 빨리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각하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금 현재 조속한 판결만이 이 혼란을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같은 날 나올 것이냐, 오전에는 누가 나오고 오전에는 뭐 대통령 선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것이냐 여러 전망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먼저 잡혔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헌재에서는 뭐 앞서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선고가 되든 아니든 간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이 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 지금 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은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 철회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죄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들을 들고 있죠. 그런데 예. 국회 측 소추단에서는 내란죄라는 것은 철회되었지만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대로 있다. 이 내란 행위라는 것을 헌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추 사유가 동일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라는 것 외에 내란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문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 사기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기와 예.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가 같다라고 해서 꼭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불법 계엄에 대해서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란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법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데 네. 국권문란의 목적이 있을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국권문란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국무회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 연관된 결정문의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지 않는가 바로 예.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어느 정도 좀 쟁점들이 겹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먼저 좀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히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건요. 예.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법에 따르더라도 이 주범이고 나머지는 뭐 부하 수행 내지는 뭐 주요 임무 뭐 종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거기에 공모하거나 부수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예. 헌재가 먼저 뭐 선고를 하기로 한 부분이 어쨌든 재량권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다만 강전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과 관련한 어떤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임은 분명해요. 예. 예. 검사 탄핵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줄탄핵이라고 해서 이게 탄핵 권한의 남용은 아니다라는 판시가 나왔습니다. 이 네. 말인 즉슨 또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이야기한 줄탄핵은 최소한 계엄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단서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란과 관련해서 만약에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랄지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연 내란이 문제가 없다, 계엄도 합법이었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불리하다고 보는 게 맞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두 분이 제일 법률 전문가시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기각될 것 같다, 나는 각하될 것 같다, 나는 인용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봤을 때 혹시 주중 주말 주 후반에 있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 탄핵 선고도 기각될 것 같다, 인용될 것 같다, 아니 각하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두 분 전문가의 얘기를 좀 강렬한 메시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망을. 저는 뭐 정파를 떠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란에 공모한 부분 그리고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 없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 그리고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뉠 텐데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위헌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본인이 막고자 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무위원회 가장 제2의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을 한동훈 대표랑 기자회견까지만 하면서 하겠다고 했어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333 원칙,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몫이 예. 있는데 국회 몫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에 대한 이 허들을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데 예.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란 취지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위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예. 이 내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책임이 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큽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더 위중한 판단과 관련해서 하나의 경유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예. 그 책임이 한덕수 총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그 책임의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면 중대성 요건도 당연히 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올 거고 만에 하나 기각이 나온다는 건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상 이런 불법 계엄을 2번, 3번 하는 면허증을 주는 알겠습니다. 꼴입니다. 그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좀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것이 나와도 대통령 네.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 인용으로 이어지는 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일단 국무총리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51석이냐 200석이냐 탄핵 의결 정족수에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임의로 151석으로 결정을 해버린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 측에다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151석으로 결정을 할 때 국회 안에서 뭐 다수결이든 어떤 의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확히 짚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으로서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 뭐 대통령에 대한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 불법으로 뭐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형태로 얘기한 것이 예. 적극 가담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 가결을 하게 된 것인데 예. 탄핵소추 처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의결 직전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비상계엄 과정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고 특검법에 있어서의 뭐 거부권 행사를 뭐 제한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지만 민주당 측에서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석으로서 가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고 그 절차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국회의장이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본안 판단까지 가지 않고 각하로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의결 정족수에서 문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네, 아예 본안을 절차에 판단하기도 있어서 전에. 이제 200석이 안 됐었기 때문에 각하가 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네.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예. 해도요. 이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예. 들어갔고 거기에 있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예. 다만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준 것이거든요. 예. 당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여야가 좀 협의를 해달라고 예, 예.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예.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국회 측에서 추천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뭐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논쟁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이 추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그런 결정을
그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그냥 총리가 복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한 것도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만약에 이제 각하가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각하가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문제시 삼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정말 두 재판관까지 문제 삼고 그래서 두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된 게 취소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대통령 탄핵 선고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예. 있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각하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헌법의 65조 2항을 보면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만 가중 요건으로 해놓고 있어요. 예. 나머지 고위 공무원, 탄핵 대상이 소추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과 다르게 한 건 이 헌법적 해석을 한다면 최고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직에 대해서 그 예. 직에 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가중 요건을 한 겁니다. 예. 국회의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의 대행이라고 대통령이 탄핵소추 됨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헌상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요건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설사 각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소급해가지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판단인 거지 국회를 통과하는 그 순간 직무집행은 정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 있으면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그 차순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법률 행위, 임명이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무효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경찰 인사한 거 무효로, 거부권 행사한 거 다 무효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정파를 떠나서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대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것이죠. 각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처음부터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측에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만약에 소송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결심했는데 아직 결정이 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2명의 재판관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임명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각하가 되었을 때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었던 그런 모든 그 집행 과정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명확한 판례나 법 규정이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문제인 예. 것입니다. 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총리 탄핵 선고를 대통령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예견이 많았는데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가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장 심리를 집중 심리 평의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또 그 전주에 감사원장이랑 중앙지검장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네. 헌재가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수층이 요구하는 거를. 네. 그럼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너무나 계속 이제 이렇게 충돌하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 건가? 아니면 어떤 복선을 깔아두고 이렇게 선고 시기를 이렇게 달리 가고 있는 건가? 보수층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는 어떤 복선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그 자체로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밀리는 건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데 아무런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예.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의 의견들이 수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검사 탄핵 기각됐고 감사원장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먼저 하라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 이거 굉장히 잘 나온 판단이라고 하고 헌재의 결정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왔
나왔을 때 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복하겠다. 대단히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이런 스케줄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평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늦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석방이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법조인들이나 언론인들은 대통령 측에서 어떤 변론 제기 신청 같은 걸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본인들 내부에서의 평의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지금 집회도 너무 격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쪽이 나고 있고 헌재 스스로가 책임을 좀 회피하고 있다는 전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어떤 인위적인 8대 0이라든지 그 의견을 조율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름이 기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정문에.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시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앞서 이제 장윤미 부위원장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장 부위원장님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윤 대통령의 파면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뭐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있어서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나머지 헌법재판관 뭐 임명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문 안에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저는 각하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하로 결정에 나오면 그런 내용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는 좀 그 한덕수 국무총리 결정문 안에서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문란을 내란죄로 헌재가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나고 한 이틀 뒤죠. 또 중요한 선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온다. 헌법재판소에도 자신 있게 인용을 8대 0으로 때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다. 지금 만약에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세게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헌재가 지금 국힘이나 그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개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일정이 3월 26일 이후에 탄핵 심판 결정을 해라. 이것도 국힘 쪽의 요구인데 사실상 거기에 수순을 맞춰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나고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가 잡힐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이렇게 헌재가 마치 정치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 사법 질서가 이 체계가 약간 낯선 분들한테 대단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로 나오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거나 예. 각하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판단을 숨죽이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지켜보다가 거라고 했죠. 예. 그럴 거라는 건 일단 있을 수가 없고요. 법률적인 쟁점이 겹치지 완전 않습니다. 다른 재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뭐 유불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예. 이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건 완전히 이건 오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 항소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사실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선고 결과가 뭐 정치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고 2심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사 재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예. 개발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개발 사업이 다 굉장히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줄줄이 형사처벌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나왔는데 말하자면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실무자로 있었던 김문기 씨, 이 사람을 아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말하자면 자신은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뭐 용도 변경이 사종 상향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마지막으로 승인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당시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백현동의 그 개발 비리와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1심이 지난 11월 15일에 나왔고 항소심이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부분을 좀 잘라서 결정을 했어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유죄다. 이런 형태로 일부 유죄가 나오고 예. 백현동 관련해서는 모든 발언이 그 유죄다라고 나온 것이죠. 여기에 문제는 그때 벌금형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그때 굉장히 충격받은 표정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항소심이 진행이 되었을 때 아예 무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형종, 그러니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아야만 이 피선거권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그 재판부가 검찰에게 그 공소 요지 그 사실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를 쓰기 위해서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것을 오히려 전부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가 혹시라도 무죄로 전체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이긴 합니다만 판례를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너무 명확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법조계의 중론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굉장히 좀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선고되고 당선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기억의 인지적인 어떤 오류는 오류대로 이제 풀어가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설득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최우선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맞지 않는다. 지금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이제 항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외압으로 느꼈다 아닌다. 똑같은 잣대로요. 윤석열 대통령 김만배 씨 이 선거 과정 중에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각하했습니다. 내심의 영역에 대해서는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구를 안다 모른다로 정치인을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또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는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선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정파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이 정말 실형이 선고된 거, 집행유예도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민주당이 430억 원을 넘게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볼 것인지. 그래서 형이 대폭 감해지거나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이게 정치적인 변수로 작동할까 여부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런 재판 과정들과 이 결과가 이미 모든 지지율과 이런 정치적인 국면에 상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선반영돼 있다. 예, 이런 저인망식 수사, 아주 샅샅이 하는 이 압수수색, 이재명이랑 세 글자를 빼면 이 수사는 사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지위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수사를 했다라는 점이 이미 지금 이 국면에는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4월 이후로 막 넘어가서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판단이 대선이 이뤄지기 직전에 나와버리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때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은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고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에 가능한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지금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0년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원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선출할 기회 자체도 박탈이 되는 거고 그럼 법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후보 교체로까지는 나가지 갈 가능성은 않겠다.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일 희망하는 시나리오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대통령이 네, 대통령 선거는 기각이나 복귀한다면은 각하되는 실상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대법원 판단까지도 있는 것이고 일단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뒤집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기에서 유죄가 예. 나오고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기각 또는 각하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이게 제일 국민의힘에서 보수층에서 좋아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제 뒤바뀔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뭐 100만 원 이하형이 나오고 대통령은 파면당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조합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상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왔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 그래서 파면됐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져요. 그러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는 안 전혀 해요?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뭐 책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들인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의 준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정치 우리 패널 분들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성훈 경호처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제 근데 기각 이유를 놓고는 이제 또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기각한 거를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어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저는 재판부에서 이제 1심은 들어갈 거잖아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길 것인가, 불구속 상태로 넘길 것인가의 문제인데 경찰 측에서 무리하게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는 한번 청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청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에 저는 좀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뭐 총기 관련한 발언들이라든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눈사람 만들듯이 이거 일을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법원에서 이러한 기각이 나온 것은 검찰이 그동안에 왜 영장 청구를 안 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오히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경찰에서는 일단 법원 판단은 존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꼭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경찰이 진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볼륨의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통상의 경찰이 신청한 사건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 부분 과연 기소된 이후에도 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이런 사례에서 영장을 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4번,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는 3번 신청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그래도 안 하려고 했지만 고검에서 선발한 이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외부 이 법조인들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등 떠밀리듯이 영장을 청구하고서는 영장 실질 단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임무를 해태한다. 이거 어떤 저희가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근데 판결로 확정된 헌법상의 의무를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니 이게 과연 공직자인지 의심스러워요. 이 공직자들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지금 행사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떡매치고 다닌다는 내려칠 때 이게 힘있게 내려쳐야 됩니다. 네. 오, 좋습니다. 퍼스널 칼라. 어쨌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세요. 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게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훈 전 국내임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앞서 산불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산청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 2명이 사망하고 또 2명이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마을에 이제 추가 대피령이 내려져 있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는 또 금지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사법 슈퍼이크달에서 앞서 이제 두 변호사들과 이제 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은 부분 중에 정치적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를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선거법 위반 관련된 선고보다도 대통령 선고가 뒤로 간 것. 이건 이제 아까도 이제 여쭤봤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일정상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헌재가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요, 진작에 선고가 됐어야 맞죠. 2월 19일에 변론 종결을 했는데 변론 기일은 단 한 번 했고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입증될 수 없다. 나아가서 그런 사유는 부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변론 종결되고 나서 한 달이 넘어서야 선고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늦은 편입니다. 예. 진작에 선고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사실 인정의 범위에 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을 예. 것이다. 즉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된 일련의 사법 절차 중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이 탄핵 심판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죠. 그러면은 헌재가 결정문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담아서 확정을 하고 나면은 못 바꿉니다. 그런데 네. 그 뒤에 법원에서 형사 1심, 2심, 3심이 진행되면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부분이 혹시 극히 일부라도 있을 경우에 예.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 권위의 손상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사실관계를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넣자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심리해 보니까 이 정도는 법원에 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많은 내용을 넣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맞췄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헌재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나면 조금 더 그 결정 이후에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부담이 덜한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28일 금요일 선고가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의견도 이미 다 보는데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좀 용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 송 대변인 말씀대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8대 0이다 또는 뭐 인용이다 하는 것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는데 손톱만큼도 어떤 시비거리가 없이 국론 분열 없이 모든 국민들이 다 수용하는 찬성파든 반대파든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문을 만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는 조금 미뤄진다. 그러나 이제 총리는 일정하게 이제 다 결론이 났고 특히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약에 기각을 전제로 한다면 총리가 빨리 복귀해서 국정 안정이라든지 한미 FTA 등 미국과의 그 경제 협상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특히 있을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미리 좀 안정적으로 대비하라 하는 그런 헌재의 나름대로 판단 때문에 선입선출의 원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며칠 정도 더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당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앞서 이제 잠깐 광화문 또 경복궁 쪽의 이제 모습 양쪽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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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제 정말 헌재가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 또 경복궁 안국역 여의도 등지에서 이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글쎄요, 뭐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40여 그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해라 이래서 지난주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 날도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발언인가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발언인가요? 아니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 잡혀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한동훈 전 대표도 깡패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무슨 폭력 집단에서는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원내 제1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최상목 대행을 겁박한 뒤에 뭘 했습니까? 10년 전 일을 꺼내서 지금 형사 고발을 하고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정치의 실종이고 이렇게 과격하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아주 엄정하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다소 뭐 좀 거친 언사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 대행은 지금 마흔역 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은 임명해야 되는 것이 의무다라고 판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헌법 불이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거든요. 그분도 지금 대부분 판사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인 1조가 되는 대부분의 그 판사 구성 시스템상 지금 세 분이 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도 지금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인은 또 필요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힘에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마라. 요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며칠 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자세를 유지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 국힘의 의도대로 또 국힘이 바라는 대로 또 탄핵을 바라지 않는
그런 국힘이나 강경 보수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헌법적 위반 행위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좀 다소 거친 뭐 언사로 대변했는데 그만큼 이 최 대행의 여러 가지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가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이 알겠습니다. 일종의 반영됩니다.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근데 좋습니다. 그 지금 설명하신 우리 최 의원님 설명하신 게 다 맞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부드러운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 조심해라. 이렇게 좀 거친 언사를 써야지만 꼭 그 진위가 전달이 되나요, 국민에게? 뭐 다음 날 뭐 좀 왜곡됐다라고는 그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막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다소 거칠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원래 뜻은 이것이었다라고 완화된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막 그 점을 잘 양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저 말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말이 일종의 사과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최 의원님은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해명을 뭐 했다고 보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니까 지금 뭐 최 의원님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자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저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으면은 헌법기관이 거기에 따라야죠. 다만 최상목 대행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지금 임명해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그러면 9명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변론 제기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변론 종결까지 다 해놓고 중간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무슨 목적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 있을 법한 재판관인데 지금 시점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큰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대신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탄핵소추라고 하는 굉장히 과격하고 강경한 수단으로 관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치를 복원시켜야죠. 자,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 마음을 움직이거나 어떤 언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마은혁 후보자에게 내가 임명되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그런 선언을 하면 최상목 대행이 계속 임명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민들은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의 과정이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으면 따라야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 임명하라는 시기가 안 정해졌다 해서 무한정 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판정이 났으면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행을 안 하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은 헌법 위반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성복해라 그런 메시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서 이 재판, 대통령 탄핵 재판에 합류할지 아니면 합류 안 시키고 8인 체제로 할지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야죠. 일단 해놓고 헌재 결론을 기다려야지 미리 야단해서 나는 뭐 헌법재판, 대통령 헌법재판에 참여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선언하면 뭐 임명할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소추안이 넘어간 게 벌써 30번째고 그동안에 인용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최상목 대행의 그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먼저 잡히게 생겼거든요. 이러면 탄핵의 실익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 실효성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 대행이 만약에 탄핵 소추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또 교육부 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주 부총리가 뭐 더 건설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할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은혁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탄핵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이나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났는데도 불이행하고 대법관도 윤 대통령이 추천한 분인데도
임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완전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항의의 표시인데 국회의장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가 나면 뭐 절차의 문제에서 150인의 의결 정족수냐 200인의 정족수냐도 나올 것이고 또 탄핵 선고와 내용과 관련해서 뭐 내란 가담이다 또는 뭐 마흔여역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헌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해부할지 할지는 이제 결정을 하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최 대행의 이런 헌법적인 불이행을 자꾸만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강경 보수 세력이 사법 질서, 특히 헌법재판소 흔드는 것을 계속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예방의 효과도 있는 거죠. 탄핵을 추진하려면 본회의 보고하고 또 표결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예정된 본회의는 27일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그 전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추진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사실 시기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오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거든요. 약간 민주당에서 이거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남발은 아니다, 남용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부가 어떤 입법 권한에 대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죽이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입법권의 정당한 행사, 행정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로서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떤 그 경고성 계엄이다 또는 비상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 때문에 계엄을 내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 명백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존중합니다만 지금 그런 말씀들은 정확하게 정치권의 시선에서 탄핵 소추를 보는 겁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봐야죠. 자, 여야가 이번 주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빨리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예요. 추경안은 누가 제출합니까? 경제부총리가 성안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추경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어디 가서 민생이니 경제회복이니 외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내적 논리를 갖고 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이걸 강변하기 이전에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들 정말 장사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추경을 통해서 돈이 돌기를 기다리고 있고 경제의 마중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도 민주당이 이제 분풀이용으로 탄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쓴소리를 할 정도면 민주당 내의 시선보다는 국민의 시선에서 한번 최상목 대행 탄핵 문제도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이 김성훈 차장의 영장 내용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총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관련된 있고 이건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했으니까 뭐 혹시 짧게 코멘트 듣고 넘어갈게요. 혹시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겁니까? 과장된 전원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죠. 그렇게 사실관계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되기 이전에도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때이르고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저 발언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선회될 수도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지금 체포돼서 잡혀갔는데 이성을 유지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선회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봐주시지 않는가 이 지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 7월 13일에요. 조선일보 논설실장 김영 칼럼으로 김 여사의 그림자라는 제목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칼럼이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정한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 보수에서 예, 예. 혹은 여권에서 뭔가 지나치게 방어하거나 두둔하거나 비호해 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있는 그대로 좀 건조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서로 역지사지 해보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을 국민의 시선에서 좀 보시고 또 이제 대통령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억울할 수 있지만 저건 역시 국민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고 왜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할까?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씩 물러나서 국민의 시선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 앞서 예. 이제 탄핵 집회 영상을 쭉 보여드렸었는데요. 현재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뭐 광화문, 여의도 이런 데 모여서 이제 탄핵 찬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여야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그 신변의 위협에 좀 제보가 좀 있어가지고요.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10년 넘은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찰과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방탄복을 입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화면만이 헌정수!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찐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웬 남성분 한 분이 거의 날려치기를 하듯이 발로 차셔가지고 제 오른쪽 허벅지를 찼습니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더라면 제가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테러 위협을 그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방조를 넘어서 테러 독려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길어지면서 집회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의 분위기도 굉장히 과열되고 좀 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막 암살염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방탄복도 입고 다니고 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날계란을 맞기도 하고 점점 좀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려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갈수록 뭐 우려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이재명 대표의 가덕도에서 테러 당했을 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당시 저도 그 행사에 있었습니다. 예. 기자들이 우우 모여서 뭐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제가 갔는데 그냥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진 게 아니고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어요. 예. 조금만 더 했더라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만 했고 네. 이 와 있어서 깃털이 없었다면 예. 거의 뭐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게 그 해당 의사의 전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한 테러를 당했는데 사실은 그 이번에 뭐 방탄조끼를 뭐 입었다 하는 거 이전에도 옆에 있었던 그 우리 당직을 수행하는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그 긴장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는 네. 그런 그 분위기가 그 있었다. 예. 항상 긴장된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것을 보고 뭐 자작극이다라든지 또 계란 투척에 대해서도 자작극이라든지 이런 윤상현 의원의 주장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폭력을 뭐 고무하나 하는 정도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마치 그 원인의 제공 중에 야당 탓도 있다는 그런 발언들 예. 또 서천호 의원이 헌재를 쳐부수자 발언했는데 지금 3주째가 되도록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법 질서에 대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 또 정치인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폭력 이런 부분을
뭐 고무하는 당이냐 이런 것도 중도층이 냉정하게 바라볼 때 예. 국민의힘의 이 거구화, 폭력에 대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하는 예. 그런 지적들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오히려 통합을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더 과열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점에서요.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과열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다 이제 좀 장외에 그만 나갔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물론이고 이건 저희 당에도 드리는 고언이긴 한데요. 정말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부터는 저 헌재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만 나가셔야지. 사실 백혜련 의원이 저 계란을 맞는 장면도요. 네. 정확하게 보면은 헌재 코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린 일종의 집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원래 그 경계 100m 반경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집시법을 우회해서 사실상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신들은 나오면서 앞으로 국민들 보고는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누가 그 말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야가 다 이번 주부터는 제발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 통합을 좀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고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김나윤이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뭐 국민의힘에서도 중진 의원들 몇 분이 계속 이제 집회 현장에 가 계시고 뭐 민주당도 이제 연일 이제 헌재 앞에 가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정치권이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은 더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양극화, 국민은 더 양극화돼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게시판에 헌재 재판관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글이 무려 300만 건이 올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정상적인 사법 법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냐. 헌재 재판관은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가장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렇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이런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가 맞느냐. 이런 자괴감이 막 들려와요. 그런 헌법재판관에 관한 어떤 위협, 협박 내지는 뭐 테러성 글들은 철저하게 그 작성자 추적해서 적발하고 처벌해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그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정해서 선고를 하고 나면은 그 후에 있을 후유증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 예. 아닙니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을 때는 그 당일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무려 4분이 돌아가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는 그런 예.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서 이제는 장외 그만 나가야 됩니다. 광화문에 천막을 친다든가 네. 뭐 헌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한다든가 또 1인 시위를 여러분들이 가서 하신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탄핵 집회 또 찬반 집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치인들이 해야 할 말은 승복,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폭력에 대한 고무, 선동, 행위다. 예. 절대 정치인들부터 이제는 정말 국민 통합을 생각해서 예.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승복한다는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정치인부터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이제 멈출 때가 됐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이제 다시 차분하게 돌아가면서 헌재 선고를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것과는 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제 경찰도 이제 가포 비상령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몹시 걱정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났을 때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풀려 있는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겠죠?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